여기 있는 거는 문제를 좀 꼼꼼하게 좀 풀어줄게요. 1번. 표는 질량이 이제 어떤 알 수 없는 두 입자가 있는 거예요. 전자라고 한 건 아니고. 근데 어떤 놈은 운동 에너지가 이제 2이고 어떤 애는 3이다. 두 입자의 질량의 비율이 몇 대 몇이냐.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풀기 위한 다이렉트 길을 찾는 거는 욕심이야. 배운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일단 운동 에너지가 1번. 하나는 2라고 했고,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나타내 볼까요? 2분의 1. 얘는 질량을 모르는 입자고, 속도도 뭐 내가 알 수는 없어요. 어찌됐건 그냥 2배 정도 차이 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배라고 돼 있죠? 2분의 1은 뭐 똑같을 거죠? 근데 얘도 mb, 얘도 속도는 몰라요. vb 제곱. 뭐 알 수 있는 거는 없으니까 모르겠으면 가정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 아래 이제 물질파 파장이 이제 2람다고 람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에 대응하는 물질파 파장이 이제 2람다다. 자, 얘는 람다다. 자, 그럼 우리가 물질파 이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뭐에 반비례해서죠? 운동량에 반비례하는 거죠. 운동량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운동량이 이렇게 숨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야. 자, 요거는 그냥 표기에 그냥 수학적 약간의 테크닉을 이용해서 모양을 좀 바꿔보는 거죠. 운동량은 어떻게 돼요? P는 MV인데 이거 MV 제곱이니까 누가 모자른 거야? 질량 M이 모자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쟤를 이렇게 쓰자는 거예요. MA, VA에 제곱 쓰고 대신에 그럼 누구 하나를 강제로 추가한 거예요? M 하나를 추가한 거니까 M 하나를 그냥 이렇게 나눠주자라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요만큼이 이제 PA가 되는 거죠. 운동량이니까. 그럼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E는 EMA 분의 1에 여기 PA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운동량, 요 PA 운동량이 지금 이제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로. 여기가 이제 운동량 쓸 거니까 이 모양을 운동량으로 맞춰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PA로 정리를 해보면 PA는 넘어가면 EMA 운동에너지 E가 되는 거고 여기에 제곱근을 씌워주면 이게 운동량이 되겠군요. 여기다가 교일적 여기 아까 무슨 상수? 플랑크 상수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는 이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루트 불러봐. 어떻게 들어가겠어? 2는 뭐 그대로 2분의 1에서 나온 거니까 2는 그대로 거고 MA 대신에 여긴 뭐 들은 거야? MB 들어갈 거고 2 대신에 몇인 거야? 3, 2 이렇게 들어가겠네. 어차피 뭐 람다는 비율에 영향을 안 주는 거고 플랑크 상수도 비율을 안 줄 거죠. 그러면은 요거 분의 요거 했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 대 요거 했는데 이제 2대 1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질량비를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질량비를 못 찾는다. 그러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중학교로 유급 내려가시면 됩니다. 아 중학생이지? 초등학교로 내려가시면 돼요. 몇 대 몇인지 찾아. 너한테 물어볼 거야 몇 대 몇인지? 진짜야? 다 풀어줬어. 여기서 몇 대 몇인지 찾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책임감을 가지고
결과 나왔으면 몇 대 몇인지 말해줘라. 말고, 저 친구. 몇 대 몇 나왔어요? 몇 번이야? 4번 나와요? 나와? 4번이래요. 자, 그 아래 2번 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실험이죠?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전자라는 입자가 파동의 성질을 지닌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인 거 맞나요? 맞죠? 그게 반사의 법칙을 따라서예요? 아니죠? 정수배, 보완간섭의 조건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니은은 조금 틀렸어요. 전자를 가속하는 전압,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전압이 하는 역할을 우리가 좀 알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 이제 보면은 수능 시험도 그렇고 내신 시험도 그렇고 아마도 1번 정도의 문제까지는 등장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2번 이후부터는 사실상 물리 1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하이탑 교재다 보니까 좀 디테일하게 좀 언급이 나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1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이제 물리 1 수준에서 해결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물리 2, 아니, 2번 문제부터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오버성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요 전압이라고 하는 이 V값 자체가 우리는 중학교를 거쳐서 물리 1으로 진입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들한테 전압 V의 단위는 오직 뭐밖에 없어요? 볼트밖에 없어요. 그 볼트가 무슨 뜻이냐, 줄 퍼 쿨롱이다라는 그런 의미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물리 1에서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물리 2의 영역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것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냐면, 정지전압에서도 우리가 선생님이 좀 몇 번 다뤘었잖아요. 이 전압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포텐셜 에너지를 뜻해요, 원래는. 그러니까 중력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그냥 어떤 느낌으로 알고 계셔야 되냐면, 전압이 크다라는 말은요,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왜요, 선생님? 그거는 다 물리 2 영역이란 말이에요.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압이라고 하는 게 크다, 전압이 크다라는 건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크다?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전자총에 어떤 조작 버튼들이 있을 텐데 그 조작 버튼 중에 전압을 한번 늘렸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총의 길이가 막 길어지고 짧아질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총의 길이는 한정적일 거 아닙니까? 딱 제한이 걸려 있겠죠. 그럼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전자가 이동하는 거리는 고정값인 거예요, 얘는. 전자가 이동하는 그 총에서 빵 쏴서 이게 튀어나갈 때까지 전자가 어디서부터 발생을 해서 뭐 요 정도 총의 뭐 길이가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요 거리는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거리는 같은데 전압이 크다라는 거는 선생님이 포텐셜 에너지가 크다라고 이해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우리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는 어떻게 계산하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mgh로 조사를 하죠. mgh. 그러면은 h, 이동 거리잖아요. 그 거리를 고정을 해보자고요. 그 거리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커졌다는 거는 뭐가 커졌다는 거예요? 응? mgh가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인데 h가 고정되어 있다면, 근데 포텐셜 에너지가 또 더 커졌다면 뭐가 커진 거죠? mg가 커진 거예요, mg가. 그러니까 m이 커져서 mg가 커졌든, g가 커져서 mg가 커졌든, mg가 커져서 mg가 커졌든, 어찌됐건 mg가 커진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지금 전자총이니까 전자의 질량 값은 고정일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가 mgh에서 h 고정이고 m 고정이면 누가 커졌다는 거예요? g가 커졌다는 거죠. 근데 이건 당연히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mgh의 개념은 아니지만 그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중력처럼 생각을 해보면 mgh에서 요 이동하는 거리는 고정이고, 전자를 쏠 거니까 전자의 질량도 고정이니까
결국은 이 G 값이 커졌기 때문에 포텐셜 값이 커지고 포텐셜 값이 차이가 커졌다는 거는 전압이 커졌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G 값은 지금 수식에선 중력이니까 우리가 바꿀 수가 없지만 이 전기적 세상에서 이 G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만큼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물리 프로 가시면 QED라고 해서 이제 수치적으로 좀 의미가 바뀌게 되겠죠. 여기서 Q는 전하량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전자의 전하량이 되는 거고 D는 요거 이동 거리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뭐가 바뀐 거냐면 요 E라고 하는 것이 바뀌는 건데 우리가 E라고 하는 건 언제 배웠냐면 우리 다이오드에서 한번 했었어요. 다이오드에서 전기장이라고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장이란 만약에 플러스 1쿨롱 있을 때 플러스 1쿨롱이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전기장의 색이란 만약에 플러스 1쿨롱이 있을 때 플러스 1쿨롱이 받는 전기력의 색이다라고 우리가 약속하자라고 한 몇 주 전에 했었다고요. 까먹으셨겠지만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를 하는 게 이상한 거죠. 물리 원이기 때문에. 자, 결과적으로 뭐냐. 전압이 커졌어?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커졌구나.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커졌어? 전기장이 커졌네. 전기장이 커졌어? 전자에게 주는 힘이 커졌구나 라는 해석이 돼야 돼요, 원래는. 근데 우리가 물리 원에서는 이 논리 과정을 따라가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압이 커졌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물리 원 정도에서는 전자에게 주는 힘의 크기가 커졌다는 거예요. 전자에게 주는 힘의 크기가 커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VT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너무 오랜만에 그리죠. 처음에 전자가 출발하기 전에는 정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총 안에서. 그 다음에 빵 하고 튀어져 나가는데 거리가 똑같으니까 VT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떤 게 똑같아야 돼? 거리, 이동 거리 뭐에 똑같아야 돼? 응? 뭐에 똑같아야 돼? 넓이가 똑같아야 되죠.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두 가지 그려보면 뭐 요 정도? 넓이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넓이가. 그러면은 같은 넓이, 즉 같은 이동 거리를 가져가는데 힘을 세게 받으면은 우리가 F는 ma에서 힘을 세게 받으면 가속도가 커지게 되는 것이고 가속도가 커지면 기울기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기울기가 커져야 되는데 넓이는 똑같이 이동해야 되니까 결국은 빠른 속도로 튀어나간다.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결론은 전압이 커지면 빨리 나가는구나. 사실 이게 단데 왜 빨리 나가나요?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디귿에서 전자를 가속하는 전압에 상관이 없이 뭐 이렇게 되냐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전압이 변하면 결국은 이래 해서 뭐가 변할 수밖에 없다? 속도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속도가 변할 수밖에, 전압이 변하게 되면, 전압의 변화가 생기면 속도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속도의 변화가 생기면 결국은 운동량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 운동량의 변화가 생기면 드브로이 물질 파장값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파장값의 변화가 생기면 얘의 변화가 생기면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이게 뭐야? 또라이다니. 자, 요건 경로차죠. 파장값의 변화가 생기면 여기에 있는 정수 자체도 정수가 아니게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경로 차이는 어떻게 똑같아요? 50도 지점이니까 세타가 똑같은 거죠? 근데 아까 전에 경로 차이 어떻게 됐어요? D, 사인, 세타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상수예요. 50도라고 해줬으니까. 그럼 얘는 어차피 상수인데 이 값이 변하면 여기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지 뭐 이런 느낌은 아닌 거죠. 만약에 니은이 맞다면 디귿이 맞을 수밖에 없지만 니은은 아예 상관이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 디귿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3번 그림 가는 알루미늄 박에 아까 그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은 X선으로 실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놓고 파동으로 실험을 한 거고요. 나는 파동이 아닌 알갱이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건데 신기하게 모양이 좀 비슷하죠. 같은 걸로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자. 자, 전자라고 하는 것도 회절을 일으켰어. 맞는 말이죠. 자, 전자라고 하는 것도 X선과 같이 전자기파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자선도 X선과 같이 전자기파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에 대한 설명. 이에 대한 설명. 이 자료를 통해서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뭔데요? 여러분들이 이 실험 결과를 보면서 전자? 너희들이 상상하고 있는 그 알갱이? 그러니까 이런 편견을 가지고 보는 거 아니에요. 결과만 보고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자기파는 파동이죠? 그죠? 파동이니까 회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왼쪽 X선과 같은 모양이 나왔는데 전자선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전자선도 파동처럼 행동할 수 있어 라는 겁니다. 디귿 X선과 전자선 모두 파동 성질을 가지고 있어 라는 거예요. 뭐야? 뭐야? 기억 디귿은 무조건 맞아.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이러면은 문제를 이렇게 내면 안 될 것 같은데. 니은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정답 한번 확인해 봐봐. 4번이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전자기파라는 말 자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논리로 얘가 낸 건가 본데요. 그러면. 그지? 그러면 이게 지금 해석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게 앞에 전자기파 단원이 있어요. 단원이 있는데 그 전자기파라고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 같아요. 이제 이 문제 출제 의도가 이런 거죠. 뭐 여기 감마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X선, 그다음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그다음에 뭐 라디오파, 전파 뭐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파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단원에서 전자기파라고 하면은 이제 요만큼을 말하는 거니까 파동의 성질은 가진다라는 게 확인이 되지만 이걸 가지고 전자기파야라고 하는 명칭을 쓰는 거는 좀 오바가 있다. 내 생각에 이 논리 같습니다. 왜냐면은 앞에서 전자기파라고 하면은 이제 요만큼을 한정 지어 놓은 스펙트럼이니까 파동과 같이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전자기파 안에 여기 이제 전자선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판단하라는 얘기 같아요. 자, 4번 볼게요. 이거는 마찬가지죠. 아까 이제 응용된 건데 이거 델타 X는 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진짜. 델타 X는 아까 뭐분의 몇 람다? D분의 L 람다. 니네 이거 까먹으면은 물리 포기해야 되는데. 파동 단어는 포기해야 돼. 자, 델타 X는 D분의 L 람다. 이렇게 나타낸 거다. 자, 전자의 질량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고요. 속도 V로 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전자가 막 알갱이처럼 돼가지고 막 사방팔방으로 막 쌌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그냥 이해시켜 주려는 어떤 하이탑의 동아출판사의 노력인 것이고요. 이런 무분별한 그림이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요. 이거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닌 거예요, 원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기억. 간섭 무늬는 전자가 파동적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전자를 쐈는데 간섭 무늬가 나타났어? 간섭 무늬라고 하는 거는 파동의 대표적인 걸 입증한 실험이죠. 자, 간섭 무늬는 전자의 파동적 성질을 나타낸다. 인정. 전자 한 개를 쏘았을 때도 간섭 무늬가 나타난다. 자, 여러분, 전자 한 개, 여러분 알갱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거. 그죠? 그럼 전자 한 개가 아니라 빛 하나 쏜 거예요, 지금. 파동 하나 쏜 거라고요. 그러면은 파동이라고 하는 애가 회절을 일으켜서 가면 돼요. 아무런 문제 안 됩니다.
아무런 문제 안 돼. 이게 뭐 하나를 쏘냐 두 개를 쏘냐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 전자의 속력 V를 감소시키면 여러분 전자의 속력 V를 감소시키면 여기 있다. 요거 생각하세요. 뭐 전자의 질량은 그대로일 거고 V를 감소시키면 플랑크 상수도 그대로니까 파장은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커지죠? 자, 파장이 커지면 회절이 더 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파장이 커지면? 회절이 더 잘 일어나죠? 그러니까 파장이 커지면은 델타 X가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간섭 무늬는 더 커져요. 그 디귿도 맞는 것 같고요.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전자 수를 이건 전자의 개수를 많이 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파동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빛을 많이 쏜 거예요. 그러니까 밝은 거죠. 그냥 밝은 빛을 쏜 거죠. 그러니까 델타 X랑은 상관이 없고 이 무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많이 쏘는. 진해. 선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5번 넘어가 볼게요. 5번, 6번 같이 풀어줄게요. 6번까지는 좀 해볼 가치가 있어요. 7, 8번은 사실 버려도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5번, 6번 내용은요. 여러분들 교육과정 그냥 넘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필요해요. 하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일단은 어떤 게 좀 있는 거냐면요. 뭐 공부하시다 보면 뭐 레일리 기준이라는 용어가 좀 등장을 할 때도 많이 있을 거고요. 분해능이라는 표현도 자주 나와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고요. 이게 원칙적으로 좀 설명을 타고 가드리면 순서만 가이드만 짜드리면 분해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레일리 기준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학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원래는. 이게 뭔지 몰라도 그냥 들어보세요. 레일리 기준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절문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선생님 저 회절문의는 아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회절문의를 배운 적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배운 문의는 간섭문의인 것이지 회절문의를 배운 적이 없어요. 회절문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일 슬릿에서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선생님 저 단일 슬릿 배운 적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단일 슬릿을 배우는 거는 이중 슬릿을 위한 조작에서 단일 슬릿을 배운 것이지 그냥 단일 슬릿 하나만 놓고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에너지가 오면 요 단일 슬릿 구멍을 지나갈 때 회절을 하겠죠. 그럼 이렇게 퍼질 거 아니에요. 근데 웃긴 게 구멍 하나만 놓고 해도요. 여기에 무늬가 막 생겨요. 그냥 구멍 하나만 파놔도. 네, 그 무늬가 이제 어떻게 생기냐면 이 중심 지점은 굉장히 밝아요. 굉장히 밝은 무늬가 생기고 이제 여기 사이드로 갈수록 굉장히 급격하게 흐려지는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대학교 가시면 이 중심에서부터 몇 도쯤 떨어져야 첫 번째 어두운 무늬가 생기느냐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을 배우실 텐데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자는 거냐면 자, 여러분 봐봐요. 구멍 하나를 통과했을 때 빛이 구멍 하나를 통과했을 때 회절을 일으켰는데 그 회절을 일으키고 나서 가운데가 어땠다고요? 굉장히 밝았단 말이에요. 가운데가 굉장히 밝게 나타났고 나머지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눈이 있지 않습니까? 눈? 쉽게 말하면 망막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홍채가 이렇게 뒤덮여 있을 거죠. 홍채라고 하는 게 눈을 막고 있을 텐데 빛이 들어오는 요만큼의 구멍이 있어요. 여기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동공이라고.
까만 색깔 부분. 이 까만색은 이게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잖아요. 그럼 빛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작은 구멍을 빛이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회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절이 일어나면 이 중앙에서 어떤 느낌이 발생한다고요? 굉장히 강한 인식을 할 거란 이야기죠. 물론 이런 데도 인식은 하지만 여기에 비해서 한없이 작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극이 심하게 가서 이쪽의 데이터가 뇌로 전송이 많이 되겠죠. 이런 느낌인데 물체가 두 개인 거예요. 이제는 여기에도 어떤 물체가 있고요. 여기에도 어떤 물체가 있어요. 그럼 어디선가 광원에서 빛이 와요. 또 반사가 됐겠죠. 맞죠? 그럼 여기서 반사된 빛도 눈으로 들어왔을 거고 여기서 반사된 빛도 눈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럼 이 빨간 빛도 회절을 했을 거고요. 이 노란 빛도 회절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빨간 노란색 빛이 여기서 회절해서 여기로 들어왔으면 여기 중심 지역에 요 에너지가 온 중심 지역에서부터 뭐 이렇게 차이가 나진 않겠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밝은 무늬가 생기고 빨간색이 뭐 이렇게 왔다 치면 여기서 밝은 무늬가 생길 거 아닙니까?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망막이 있을 때 망막의 요 지점에서 강한 에너지가 검출되고 여기서 강한 에너지가 검출이 됐으니까 뇌에서는 이 노란색하고 빨간색 데미지 자극받은 지점 있잖아요. 물체가 두 개구나라고 이제 뇌에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사이가 이렇게 한번 가까워져 보죠. 이렇게 가까워져. 점점점 그 두 물체가 이렇게 가까워지면 요 사이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그럼 이제 이 사이각이 줄어들면서 요 볼록한 거 있잖아요? 요 볼록한 것도 이렇게 겹치겠죠. 자, 그러다 보면은 노란 애하고 뭐 이렇게 에너지가 겹치니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 망막이 두 물체를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 뇌가.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두 개로 인식이 가능하죠? 근데 어느 정도 가까워지다 보면은 겹치는 순간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물체가 두 개인지 하나인지 구별이 잘 안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각도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한계점에서 어떤 특정 각도를 기준으로 더 들어오면 한 물체가 돼버리고 그 각도보다 조금 벗어나면 두 물체로 인식을 한다는 그 애매모호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레일리 기준이라고 한다고요. 그 각도를 찾아내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동공의 지름, 그 다음에 수정체의 두께, 그 다음에 수정체와 요 망막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동공과 내가 구별하고자 하는 두 물체 사이의 거리.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요런 조건에서는 몇 도 이상이면은 두 개고 몇 도 이하로 들어오면 구별할 수 없구나.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데이터로 찾아내는 게 이제 이런 내용이 돼요. 자, 그러니까 다니엘 슬릿은 이런 슬릿인데 이런 슬릿에서도 실험을 하면 우리는 이중 슬릿에서 경로차 때문에 보강 상세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슬릿이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이렇게 보강 상세 무늬가 나타날 수 있어. 그걸 이제 회절 무늬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레일리 기준이라는 게 뭐야? 그럼 이제 방금 설명했던 기준이 레일리 기준이에요. 근데 그 각도를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분해능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분해능이 좋다라는 개념이 있고 분해능이 나쁘다라는 개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면 또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분해능이 좋아요. 분해능이 훌륭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까 그 애매모호한 각도 있었잖아요. 그 임계 각도가 있죠. 그 각도가 작았을 것 같아요? 컸을 것 같아요? 분해능이 크면. 분해능이 좋아. 분해능이 좋아. 그 훌륭한 애야. 아주 분해를 잘해. 그러면 그 각도 값이 작아야 될까? 커야 될까?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다는 얘기죠? 예를 든다는 얘기는 이리로 봐봐요. 아니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그걸 크다고 한다고?
구별이 되겠냐 안 되겠냐? 이거를 막 고민하는 건 아니죠? 이거 구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이거 구별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각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세타가. 그런데 이제 이 수정체를 가진 어떤 철수가 있는데 이 철수는 세타까지만 구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영희는 이것도 구별이 가능하대요. 그러면 영희가 분해를 잘하는 눈이야? 철수가 분해를 잘하는 눈이야? 아, 영희가 분해를 잘하는 눈이지. 그러니까 안 보일 법한데도 보인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 각도가 작을수록 그 각도의 기준이 작을수록 분해능은 뛰어난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봐. 되게 좋은. 아니지? 필딩을 안 하죠? 여기 그냥 구멍이라 해줘. 여기를 스크린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이제 들어왔어요. 여기가 가장 밝은 무늬가 나타날 텐데 얘가 파장이 굉장히 긴 거야. 파장이 긴 애야. 그럼 회전을 잘해보자. 아, 힘 빠져. 끄떡끄떡거려. 잘하냐고 못하냐고 묻는데. 난동 피우고 싶다. 파장이 길어. 해결을 잘해 못해. 이게 암기가 안 돼 있는 거지? 외우는 거니까 내가 인정할게. 이거 해결이 잘 일어날 조건 두 가지는 꼭 암기하셔야 돼요. 뭐랑 뭐라 그런지 혹시 기억하세요? 파장이 길수록, 그 다음에 장애물 폭이 좁을수록. 장애물의 폭이 좁을수록 잘 퍼지고요. 파장이 길수록 잘 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수많은 물리 선생님들보다 스스로의 애착과 스스로의 강력한 자부심을 가지고 유난 떨면서 강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너희들은 우연스럽게 이 자리에 앉아서 재수없게 나를 만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천안에서 가장 효과를 많이 봤던 학생들 또는 선생님에게 평판이 굉장히 좋은 어머니들과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밖에서 개고생한 다음에 만나면 물리 원이 한 달에 다 끝나요. 진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번역을 하면 어떤 말이냐면 선생님이 능력이 좀 부족해서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재밌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 수업 태도를 보면. 근데 선생님이 첫 시간 때 뭐라고 오리엔테이션 할 때 20분 동안 뭐라고 설명했냐면 누구보다 정확하게는 설명해 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보다 정확하게. 재밌게 배우고 지금 한 번 더 하고 나중에 할 때 편하라고 들으라고 한 거 아니라 그랬어요. 누구보다 있는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알려주겠다고. 근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정말 중요하지만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너희들은 어쩔 수 없이 외워야 하는 게 있고 절대 외우지 않고 이해해야 하는 개념이 있어. 근데 내가 그거를 총 4가지로 구별해 준 거 니들은 모르죠. 내가 너희들한테 물리 원 한 권 끝내면서 무조건 외워라고 한 거 딱 4개밖에 안 돼요. 참고로. 근데 니들은 그게 뭔지 모를 거예요. 아마. 불쌍하다. 그게 정말 중요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머릿속에 외워야 될 것과 외워야 되지 않을 것이 구별이 안 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해. 강의 또 들어야죠. 또 돈 내고. 또 시간 투자하고. 아우 시간 아까워. 돈보다 시간이 더 아깝지. 45시간?
혼자 공부해봐. 45시간으로 되겠어? 평생 그렇게 시간 다 쓰레기처럼 버리면서 살아요. 내 시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 외워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 외우라고 할 때 좀 죄송해서 요거는 외우는 법을 알려드렸었죠. 그러니까 사장이 길면 운동량이 어때요? 사장이 길면 운동량이 어때요? 작잖아요. 사장이 길면 운동량이 작으니까 운동량이 작으면 변화가 잘 일어나요. 변화가 잘 일어난다는 얘기니까 가다가 잘 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은 해드렸었는데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어쩔 수 없이 외워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었지?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근데 막연하죠? 책이 2권을 다 뒤져가면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지? 그렇다고 노트에 필기를 해놨겠어. 집에 가가지고 하루를 정리를 했겠어. 아, 아까워. 땜통이다. 웃기냐? 여러분 봐봐요. 끝났잖아요. 우리 45주 끝났어요. 월요일에 연력학하면 끝나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남은 게 뭔지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남은 게 뭐지? 잔소리밖에 더 남겠어? YG만에 대한 이미지? 물리 선생님에 대한 어떤 짜증 섞인 목소리들? 너희들한테 남는 건 그런 거고 나한테 남는 건 그런 거지. 좋은 특강이에요. 아주. 사장이 길면 해설을 잘해요. 해설을 잘하는데 어디 갔어? 자, 델타 X는 B분의 L 람다였잖아요. 이런 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참고로. 왜냐면 뭘 한 거니까? 증명이 끝난 거니까. 증명이 끝난 거니까 델타 X? 해절무늬 사이의 간격 어떻게 했더라? 그러면 너희들이 증명을 통해서 이거였구나 라는 걸 유도해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유도를 귀찮더라도 몇 번 해보면 안 까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아니까. 그런데 얘는 유도가 돼요? 안 되죠. 모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외워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스넬의 법칙, 불절의 법칙 4개, 항이 4개가 있어요. 그거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나 증명 다 해줬어요. 선생님 그 결국은 외워야 되잖아요. 결국은 외워야지. 시험 볼 때 증명하면 안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하지만 모르겠으면 증명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안 까먹게 된다고요. 왜냐면 증명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뻔히 아니까. 근데 그거를 또 외우는 거예요. 그거를.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럼 까먹으면 끝이죠. 어떻게 할까요? 평생 그렇게 병신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남 탓하고 항상 어렵다, 재미없다, 남 탓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요. 평생. 본인들 쓰레기처럼 시간 살면서 항상 남 탓하고 주변 탓하면서 살아요. 아무것도 안 달라질 거야. 아무것도. 평생. 제발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20살이 끝나고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 평생. 선생님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니들도 그렇게 살아. 선생님은 23살부터 열심히 살았어. 군대 갔다 와서. 사람 돼서. 선생님은 너희들한테 잔소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너희들이 아무리 개차반으로 살아도 선생님 중고등학교 때처럼 개차반으로 살진 않았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훌륭해. 진짜 훌륭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학원에 다닐 의지가 있고 부모님들의 말씀을 아주 잘 듣는 학생들이고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지원도 해주시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거야. 선생님은 노는 일에 바빠가지고 맨날 놀았어. 심지어 학교도 안 다녔어. 300일의 출석일수 중에서 70일을 무단결석했어. 중학교 때. 공부 하나도 안 했다고. 그랬던 사람이야. 그 나중에 공부하려고 얼마나 피를 깎는 노력을 했겠어. 피를 어떻게 깎지? 뼈를 깎는 노력을 어떻게 했겠어? 얼마나 했겠어. 근데 안타까워. 진짜로.
이런 기회를 놓친다는 게 너무 슬퍼서 잔소리 좀 했어요. 미안해. 슬퍼서 그래, 슬퍼서. 자, 이렇게 되면 구별이 잘 되는데 파장을 더 키워볼까? 파장을 더 키워? 해설을 잘해 못해? 잘해. 그럼 이 무늬가 어떻게 될까? 무늬가 어떻게 돼? 커져. 무늬가 이렇게 커져. 무늬가 이런 식으로 커진다. 전체 에너지의 양은 똑같아야 되니까 이거 줄인 거야? 여기 높이를 좀. 그럼 여러분들 뭐 느낌이 오시겠지만 무늬가 겹쳐버리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니까 파장이 길면 길수록 이게 좀 무늬가 펑퍼짐하게 나온다고요. 무늬가 펑퍼짐하게 나오니까 이제 겹치는 부위가 늘어나요. 그러면서 뭔가 좀 이렇게 잘 구별이 안 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럼 선생님 구별이 안 되는 그 기점은 뭐 어딥니까? 그림만 간단하게 그려드리면 요 최고점 라인 있죠? 최대 에너지 라인 여기하고 얘 있죠? 얘한테는 여기가 최소 미니멈이죠. 그 얘한테는 여기가 맥시멈인데 요 라인이 딱 겹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구별 안 가요. 그러니까 요 라인 여기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선생님? 이걸 또 우리가 선생님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요 노란색 에너지 세기하고 파란색 에너지 세기하고 봐봐요. 노란색 에너지 세기는 여기가 얼마죠? 예, 0이죠? 그죠? 여기가 이제 노란색 에너지 세기는 여기가 0이고 여기는 얼마지? 뭐 맥시멈 값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파란색하고 이 노란색하고 얘는 0이고 뭐 얘는 뭐 예를 들어서 5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50하고 0하고 겹쳤으니까 몇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은 50 나올 것 같잖아요. 맞죠? 맞아요. 50 나와요. 나오는데 이제 이 안으로 이제 들어와 버리면 이제 요 무늬가 겹치면서 구별이 거의 안 간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거의 그림을 봐봐. 빨간 색깔. 그래서 빨간 색깔 그림을 봐봐요. 빨간 색깔 그림을 보면 이게 뭐 선생님 두 개로 보이는데요? 아니 보이는 건 아닌데 구별이 잘 안 가잖아요. 근데 파란색으로 바꿨더니 어떻게 됐대요?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좀 나름 잘 되죠? 빨간색보다 훨씬 잘 되죠. 무슨 차이일까? 빨간색과 파란색이 무슨 차이일까? 파장이 파란색으로 가면 증가해요, 감소해요? 오, 훌륭해. 파란색으로 가면은 파장이 증가한다는 거야. 기가 막힌다. 파장이 증가하면 무늬가 펑퍼짐해지면서 겹친다고. 파란색을 봤는데 구별이 잘 가, 안 가? 파란색으로 변했더니 구별이 더 잘 가잖아. 그죠? 구별이 더 잘 가. 그러면은 이게 펑퍼짐했다는 게? 아니면 이게 오므라들어 있다는 거잖아. 그잖아. 해설을 잘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파장이 파란색으로 가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짧아져야 되는 거야? 길어져야 되는 거야? 짧아졌다라는 거지. 아니 여러분 근데 이건 상식 아닙니까? 파란색 보라색 쪽으로 가면 진동수 파장, 여러분 파장 700나노, 800나노미터 쓴다고요. 아니 그게 빨간색이지. 빨간색이고 400나노미터 이게 자외선 쪽이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기억력 빨리 채워봐. 자 분해능은 어디가 좋아? 파랑이가 좋지. 화장이 어떨수록 분해능이 좋아지니까 짧을수록 좋아지니까.
6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6번 문제도 풀어보세요. V가 크면 운동량은 증가 감소? 운동량은 증가. 운동량이 증가하면 물질파 람다 환상값은 감소하겠죠. 니은. 자, 속도가 빨라지면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은 아까 V값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증가시켜야지. 어떻게 낮추면 돼? 안 되죠. 힘을 세게 줘야 되니까. 자, V가 크면, 그러니까 빠르면은 파장값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야? V가 크면 운동량이 커지고 운동량과 파장은 반비례하니까 파장은 줄어들겠죠? 파장이 줄어들면은 파란색 된 거야, 빨간색 된 거야? 뭐 위에 거랑 비교해 보면 파란색 된 거야. 잘 보이겠네. 자, 요런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좀 하나만 좀 기억해 주시면요. 이게 좀 이런 좀 쓰레기 같은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분해능이 0.1인 게 있고요. 0.2인 게 있으면요. 0.1이 분해를 잘한다는 거예요. 0.2가 분해를 잘한다는 거예요. 요게 분해능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금 페이크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레일리 기준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분해의 능이 0.1이다 라는 말은요 0.1 안으로 들어오면 구별이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알겠죠? 두 물체가 뭐 0.1 사이 간격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분해를 못해요 라는 뜻이고 얘는 몇 안으로 들어오면 구별을 못해요? 0.2 안으로 들어오면 구별을 못해요 이 말이니까 얘가 더 능력이 좋은 거죠. 이해 가나요 이거? 그죠? 그 분해는 게 100이래요. 우와, 개 좋네가 아니라 100m 떨어져 있는데도 구별이 안 간다니까 그냥 그거는 거의 쓰레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분해능 값어치 자체는, 그러니까 분해능을 계산은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분해능을 계산은 안 하지만 분해능 값이 작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분해능이 좋다라는 건 가까이 붙어도 구별이 잘 간다는 거고 파장은 짧을수록 유리해요. 물론 이것만 파장만 가지고 분해능을 판단하진 않겠죠. 파장만 가지고 분해능을 판단하진 않지만 다른 요인들은 물리 원 내용이 애시당초 아닐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까지가 될 것 같죠? 집에 가셔서요, 뭐 심심하시면 조금 뭐 심심하다. 그러면 268페이지 요 정도 한번 풀어보시면 5, 6, 7 요 정도. 268페이지에 5, 6, 7 이제 요 정도 한번 꼭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전원 결석 없이 오시는 건데 1권 들고 오셔야 돼요. 연력학은 1권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연력학은 1권에 존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